혁명신장에 당해 뼛속까지 음독이 스며든 장무기는 장산봉과 남은 무당치렵 중 5명이 36일간 내공을 써서 장무기 몸속에 있는 한기를 뽑아 겨우 살렸다. 그러나 37일이 되는 날부터 아무리 내공을 써서 한기를 뽑으려고 해도 더는 한기를 뽑아낼 수 없었다. 이미 혁명신장에 지독한 음기가 장무기의 골수에 스며들어 자리 잡았다. 기를 모을 수 있는 상단전과 중단전, 그리고 하단전에도 음기가 자리를 잡아 더는 외부에서 한기를 뽑아낼 수는 없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장무기 스스로 구양신공을 배워 체내에 극양의 기운을 쌓아 음기를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산봉은 구양진경을 모두 전수받지 못했다. 가곤대사가 죽을 당시 그가 무의식 중에 구양진경의 구결을 외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양진경의 구결을 들은 사람은 총 3사람이었다. 소림파의 무색선사, 그리고 아미파를 창건한 곽양, 마지막으로 무당파를 창건한 장산봉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완벽하게 구양진경의 구결을 다 익히지 못했다. 장산봉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양신공을 전부 장무기에게 전수해서 익히도록 했다. 그리고 꾸준히 자기 내공을 장무기 몸에 불어 넣어줬다. 남은 무당치렵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약이나 영물을 구해 장무기에게 먹였다. 그렇게 2년간 장무기의 목숨을 연장했지만 이제는 장무기의 몸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 장산봉은 그동안 아미파에 편지를 보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미파에 전해지는 구양신공의 구결과 무당파에 남은 구양신공의 구결을 교환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장산봉은 장무기를 데리고 소림사로 찾아갔다. 무학의 대종사 신분으로 소림의 머리를 숙이러 가는 셈이었다. 그러나 소림은 장산봉이 체면을 버려가면서까지 부탁했으나 매몰차게 거절한다. 결국 장산봉은 아무런 소득 없이 장무기를 데리고 소실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장산봉과 장무기는 무당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루터에서 배를 탔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내공을 실은 목소리로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다. 선실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장산봉은 기가 막혔다. 누군가 하고 선실 밖으로 나와보니 그 소리는 장산봉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소리였다. 작은 배 하나가 쫓기고 있었다. 거기에는 남자 1명에 사내아이 1명, 그리고 뱃사공과 여자아이 1명이 타고 있었다. 그 뒤를 큰 배 하나가 뒤쫓고 있었다. 그 배에는 라마승 4명과 몽골군 무관 8명이 타고 있었다. 장산봉은 몽골군이 있는 것을 보고 뱃사공의 노를 빼서 들고 그쪽으로 노를 저어갔다. 몽골군은 작은 배를 향해 화살을 퍼부었다. 그 화살에 가장 먼저 뱃사공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남자는 뱃사공이 죽자 얼른 노를 들고 젓기 시작했다. 이 남자의 내공이 대단한지 배는 사공이 저을 때보다 더 빨리 나아갔다. 하지만 많은 수부들이 노를 젓는 몽골군 배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결국 두 선박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자 다시 한번 몽골군이 화살을 퍼부었다. 배를 젓던 남자는 어깨와 팔에 화살을 맞았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남자아이가 등에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깜짝 놀란 남자가 노를 들어 날아오는 화살을 쳐내며 죽은 아이 곁으로 갔다. 남자는 죽은 남자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때 가까이 다가온 몽골군 배에서 라마승 둘이 넘어왔다. 작은 배로 넘어온 라마승은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남자와 싸웠다. 하지만 남자는 라마승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일장을 가슴에 맞고 말았다. 그때 장산봉이 장무기를 품에 안고 작은 배로 넘어오면서 몽골군은 한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라마승 둘을 양손으로 쳐서 날려버리니 이들은 맥없이 날아가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큰 배에 남아있던 라마승 둘과 몽골군 부관 8명은 이 모습을 보고 한꺼번에 작은 배로 넘어와 장산봉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장산봉은 가볍게 6사람을 쳐서 강물로 던져버렸다. 그때 한 몽골군 부관이 서툰 한어로 국사범을 돕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듣고 멈춘 장산봉이 그 몽골군을 쳐다봤다. 그 몽골군 부관은 자기들은 지금 마교의 반역자를 쫓는 중이라고 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장산봉이 죽은 남자아이를 안고 슬피 우는 남자를 쳐다보니 그 남자는 그 아이를 가리켜 작은 주군이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로 장산봉은 이 상황이 이해되었다. 그리고 마교인 줄 알았으면 나서지 않는 것인데 괜히 나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명교를 일컬어 또 다른 말로 마교라고 불렀다. 은서소가 속한 천은교 역시
명교의 한 지파라고 봐도 무방했다. 천은교 교주 은찬종도 원래는 명교의 4대 호보방 중 하나였는데 명교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에 명교를 뛰쳐나와 천은교를 세운 것이다. 몇 년 전 명교에서 갈라져 나온 지파 중 미륵종의 대제자가 스스로를 주자왕이라고 칭하며 강서성 원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 도망치다 죽은 남자아이는 주자왕의 아들이었다. 주자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절강지역에 본거지를 둔 은천정은 알게 모르게 많이 지원을 해줬다. 장산봉은 원래 성격이 뭔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다. 그리고 사고가 개방적인 편이어서 정과 사를 별로 나누고 살지 않았다. 그래서 장취산이 은소소와 부부가 되었다고 했을 때도 은소소의 아버지 은천정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유대암과 장취산 사건에 모두 천은교가 개입된 것을 알고 난 이후 장산봉은 마음속 깊이 마교에 대한 원한이 자리 잡았다. 장산봉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남아있던 몽골군이 기회를 틈타 기습했다. 하지만 장산봉은 그저 가벼운 손짓 몇 번으로 그들을 모두 타고 온 배로 던져버렸다. 그때 물에 빠졌던 사람들도 헤엄쳐 배에 오르니 감히 덤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산봉이 구해준 남자의 이름은 상우춘이었다. 올해 만 나이로 20세가 되는 상우춘은 죽은 주자왕의 아들을 땅에 묻어주고 장산봉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장산봉은 상우춘이 마교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람 자체는 허탕하고 직설적인 것이 마음에 들었다. 상우춘은 라마승에게 절심장을 맞아 깊은 내상을 입은 상태였다. 상우춘은 장산봉에게 장무기가 중병이 들어 앞으로 한 달도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우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무기를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다. 자기는 지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접곡 의선 호총우를 찾아갈 생각이라고 했다. 접곡 의선이라는 말에 장산봉이 깜짝 놀랐다. 벼로에 의선이라는 글자가 붙을 만큼 호총우의 의술은 뛰어났다. 하지만 호총우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견사불구였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 별명이 붙은 것은 호총우는 명교 사람이 다치면 누구라도 치료해 주지만 명교 사람이 아니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괴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산봉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 고민했다. 그러자 상우춘은 어차피 아이 목숨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을 해봐야지 고민해서 뭐하냐고 장산봉에게 말했다. 장산봉도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장무기를 상우춘에게 맡겼다. 장산봉은 상우춘에게 장무기를 맡기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 절대 장무기를 명교에 가입시키지 말라는 것과 명교에서는 이번 일을 트집 잡아 무당파의 어떤 형태의 빚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상우춘은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한 일이니 반드시 장무기를 회복시켜 무당산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장무기는 상우춘을 따라 접곡 의선 호총우를 찾아 길을 떠났다. 그리고 장산봉은 뱃사공이 죽어 고아가 된 주제학을 무당산으로 데려갔다. 접곡 의선 호총우는 장강하류 안위성 북쪽 여산호반에 나비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호접곡에 응거하고 있었다. 상우춘은 장무기를 얻고 호총우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절심장의 내상을 입은 상우춘의 체력은 평소 같지 않아서 걸음이 많이 느렸다. 상우춘과 장무기는 호접곡에 접어들었지만 밤이 깊어 숲에서 야영을 하고 날이 밝으면 호총우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린 육포로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자연히 눈을 뜨게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누군가를 쫓는 고함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상우춘과 장무기는 얼른 일어나서 나무 뒤로 숨었다. 그때 40세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8사람에게 쫓겨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장무기가 그 사람들을 보니 모두 들고 있는 무기도 달랐고 입고 있는 옷도 달랐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무당치렵 중 6째 을리정의 약혼녀 기호부였다. 쫓기는 남자 머리 위로 2명의 승려들이 날아올라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고는 한 사람은 선장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궤도로 그 남자를 공격했다. 쫓기던 남자가 앞이 막히자 뒤이어 따라온 6사람도 일제히 그 남자를 공격했다. 장무기는 기호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쫓기던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장묵이 기억에 2년 전 아빠와 엄마가 죽던 그날 무당파 사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자기를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준 사람이 기호부였다. 그래서 장묵이는 기호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런 기호부의 적이라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싸우던 중 한 도사가 쫓기던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팽화상 그만 백귀수를 넘기시오. 그 말을 듣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상우추는 깜짝 놀랐다. 팽화상이라면 명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 한참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자 모두 잠시 싸움을 멈추고 호흡을 정비하며 대치했다. 이때 한 도사가 자기들은 팽화상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으니 백귀수만 넘겨주면 물러가겠다고 했다. 팽화상은 이들 8명에게 공격당해 중상을 입은 백귀수를 구해서 숨겼다. 그래서 이들이 팽화상을 뒤쫓고 있는 것이었다. 팽화상은 크게 웃었다. 2년 전 무당산에서 장호엽은 의영 사순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그런 장호엽을 존경해왔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의리를 저버리고 목숨을 구하겠는가? 팽화상이 호기롭게 포위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나무 뒤에서 이 말을 들은 장무기는 눈물이 났다. 지난 2년간 그 누구도 아버지인 장취산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무당산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장무기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어도 뒤에서는 사람들이 장취산이 사람을 잘못 만나 인생이 꼬였다고 안타까워하는 소리만 들어왔다. 그런 장무기로서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팽화상이 고맙게 느껴졌다. 그때 아미파 제자 정민군이 그런 팽화상을 비웃었다. 사교 계집에게 빠져 인생을 망친 장취산 따위를 존경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었다. 그 말에 장무기는 순간 화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다. 저 악독한 여자가 감히 엄마를 욕하다니. 일이 되니 장무기는 이제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정민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도사가 엎드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소리가 나는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다. 그 순간 팽화상을 향해 8개의 암기가 날아왔다. 한두 개라면 몸을 비틀어 피했겠지만 8개나 되는 암기를 모두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팽화상은 허벅지와 어깨에 2개의 암기를 맞고 말았다. 팽화상을 쫓는 자들은 소림파, 곤륜파, 공동파, 아미파의 제자들이었다. 이들은 강문의 장문인들에게 사손의 행방을 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강호로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왕반산도의 유일한 생존자인 백귀수를 뒤쫓아 공격했던 것이고, 백귀수가 치명상을 입고 쫓기던 중에 백귀수와 친분이 깊은 팽화상이 개입해서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부상을 당한 팽화상을 향해 소림 승려 2사람이 선장과 궤도를 찔러왔다. 팽화상은 공중으로 몸을 날려 손을 갈고리처럼 만든 다음 온 힘을 다해 한 승려의 머리를 내려쳤다. 백회열을 정확히 찍힌 승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사제의 죽음에 분노한 소림승이 땅으로 내려오는 팽화상에게 강력한 일장을 알렸다. 팽화상은 그 일장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꾸라지고 말았다. 안 그래도 팽화상은 암기를 맞고 나서 몸이 굳어오는 것을 느꼈다. 아무래도 암기에 독이 발라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상황에 강력한 일장을 받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 것이었다. 암기를 던진 도사가 중독된 몸으로 저런 일장을 받았으니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포위망을 좁혀갔다. 아직은 팽화상이 죽었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처까지 다가가서 긴 무기로 죽은 팽화상을 건드려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제야 7명은 팽화상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신 주변으로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연이은 타교금이 들리더니 7명 중 5명이 멀리 날아가 처박히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를 토했다. 팽화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며 죽은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일생의 공력을 모두 한꺼번에 터뜨려 마지막 공격을 가한 것이었다. 공격을 마친 팽화상도 중독된 몸으로 무리해서인지 입에서 피를 토하며 앞으로 쓰러졌다. 이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미파 제자 정민군과 기호부 2사람뿐이었다. 치명상을 받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어서 죽이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팽화상을 구하려고 뛰쳐나가려 했던 상우추는 한 발을 떼기도 전에 공력을 끌어올렸다가 내상 때문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정민군은
칼을 뽑아 팽화상을 겨누면서 사손의 행방을 물었다. 팽화상이 끝내 말을 하지 않자 정민군은 명문정파의 제자답지 않게 칼로 팽화상의 몸을 난도질하며 고문했다. 팽화상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정민군을 욕했다. 화가 난 정민군은 팽화상의 한쪽 눈을 찔렀다. 그러고는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 눈을 찌를 것이고 다음에는 귀를 한쪽씩 잘라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래도 말을 하지 않고 욕만 해대는 팽화상의 남은 한쪽 눈을 향해 정민군이 칼을 찔러 넣으려 할 때였다. 기호부의 칼이 정민군의 칼을 가로막았다. 기호부는 원래 심성이 모질지 못했다. 그래서 정민군이 팽화상을 고문하는 것은 명문정파의 제자가 할 짓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민군은 불같이 화를 냈다. 사실 정민군은 기호부를 질투하고 있었다. 아미파 장문 멸절 사태는 자기 후계자로 기호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민군은 어린 사매에게 자기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정민군은 이참에 기호부에게 흠집을 내서 자기 자리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민군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기호부를 향해 소리쳤다. 네 손으로 팽화상의 눈을 찌르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기호부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정민군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나는 네 비밀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정민군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몰라서였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들 문파 사람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이렇게 타문의 사람들이 많은 데서 비밀 운운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기호부가 다시 한번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묻자 정민군은 기호부를 향해 부정한 계집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고는 무당치렵 을리정에게 잘못한 일이 없냐고 소리쳤다. 정민군의 말에 기호부가 입술을 짙게 물었다. 그러면서 칼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기호부는 더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정민군에게 경고했다. 사실 무공 실력만 놓고 보면 정민군은 기호부의 상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차피 동문 간의 관계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민군은 비웃음을 흘리며 너 아이가 있잖아 하고 말했다. 정민군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다. 명문정파 아미파 제자가 그것도 다음 장문 후계로 거론되는 기호부가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 몸으로 아이가 있다니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민군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그런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약혼자 을리정과의 결혼을 미뤄왔지 않냐고 했다. 사실 그동안 무당파에서는 을리정과 기호부는 약혼한 사이니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고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왔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기호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해 오고 있었다. 만약 정민군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호부는 아미파 장문 후계 자리에서 탈락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미파와 무당파 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셈이었다. 기호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부가 드러나자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때 오른쪽 팔에 칼이 들어왔다. 기호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정민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한 것이었다. 정식으로 기호부와 싸우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아는 정민군은 심리전으로 기호부를 흔들고 오른팔부터 공격함으로써 승세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오른팔에 부상을 입은 기호부는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검을 잡고 정민군과 싸웠다. 아무리 본 실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왼손으로 이길 수 있을 만큼 정민군이 약한 상대는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승부는 정민군 쪽으로 기울었다. 그 모습을 보고 팽화상이 정민군의 마음을 흔들 요량으로 정민군을 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민군은 기호부를 없애고 팽화상을 없애도 된다는 생각에 크게 동요되지 않았다. 그러나 팽화상이 정민군의 외모를 비하하고 사실은 을리정을 좋아하는데 기호부한테 뺏겨서 질투한다고 욕하자 끝내 흔들리고 말았다. 아무리 수행이 깊은 비군이라도 여자인 이상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동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민군은 다 잡은 기호부를 제쳐두고 몸을 날려 팽화상에게로 갔다. 그리고 한 칼에 팽화상의 목을 뚫어버리려고 칼을 내려 꽂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민군은 피를 토하며 멀리 날아가 버렸다. 언제 나타났는지 팽화상 앞에 백귀수가 나타나 쌍장을 날린 것이었다. 사실 백귀수는 부상당한 몸으로 계속해서 몰래 그들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팽화상이 자기를 숨겨주기는 했지만 백귀수 역시
자기 때문에 팽화상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몰래 그들을 뒤따른 것이었다. 치명상을 입은 몸으로 모든 공력을 끌어올려 공격을 가한 백귀수는 기어이 뒤틀리며 왈칵 피를 쏟아냈다. 그러고는 앞으로 고꾸라져 숨을 거뒀다. 모두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끙끙대고 있을 때 그나마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기호부뿐이었다. 팽화상은 기호부더러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민군과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다. 하지만 심성이 모질지 못한 기호부는 정민군에게 전련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그런데 언제 몸을 일으켰는지 팽화상이 몸을 일으켜 칼을 짚고 있었다. 팽화상은 목숨을 비쳤다며 자기가 기호부 대신 정민군을 죽여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호부는 팽화상에게 정민군을 살려주라고 청한다. 팽화상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하니 기호부는 부상당한 오른팔을 감싸매고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났다. 팽화상은 기호부의 비밀을 지켜주는 방법은 모두를 죽여 입막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자기 일장을 맞고 쓰러져 있는 5명을 모두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민군 앞에 섰다. 팽화상은 차마 기호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정민군의 어깨를 찔러 상처 입히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자리를 떠났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죽을 사람은 죽었다. 한참 시끄러웠던 숲속에 정적이 흘렀다. 한참 기호부가 떠난 방향을 쳐다보고 있던 정민군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장무기가 호접곡에 온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의 나이 14살이 되었다. 그동안 호총우와 친해져 병세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쉽게도 혁명신장에 당한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총명했던 장무기는 호총우로부터 의술을 전수받아 현재는 웬만한 위원보다 나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장무기는 호총우와 친해지면서 왜 그가 정파인들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다. 젊은 시절 호총우는 독에 중독되어 위급했던 한 젊은 사내를 사흘 낮밤을 치료해서 살려낸 적이 있었다. 그때 호총우는 그 남자와 가까워져 위용제를 맺고 그에게 호총우의 여동생을 시집 보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그 남자는 호총우의 여동생을 모함해서 죽였다. 그 사람이 바로 현재 화산파 장문인 선우풍이었다. 그 이후 호총우는 명문 정파라는 사람들의 위선을 싫어했다. 어느 날 호총우가 천연두에 걸렸다고 병석에 누웠다. 장무기는 전염병이 옮는다고 잠시 다른 곳에 있다가 오라는 호총우의 말을 듣지 않고 남아서 호총우의 간병을 돕았다. 며칠 뒤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밖에서 호총우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장무기가 나가서 보니 화산파 장문 선우풍의 제자 3사람이 호총우에게 치료받으러 왔다고 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공동파 성수가람 간첩이 다른 한 명과 함께 부상당한 몸으로 찾아와 호총우를 찾았다. 그 뒤로도 여러 사람이 서로 부축해가며 호접곡으로 들어오더니 호총우를 찾았다. 장무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호총우는 지금까지 숨어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총우를 같은 날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거기다 명교 사람만 치료한다는 호총우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강호에서 이름 날리는 정파 사람들이었다. 장무기는 호총우가 병에 걸려 환자를 돌볼 수 없으니 다른 의원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이들은 막무가내로 호총우에게 치료받겠다고 버텼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황금 매화꽃 한 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황금 매화꽃의 주인이 조만간 호총우를 찾아올 것이니 자기들을 치료해주면 함께 싸워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환자들이 가지 않고 버티는 가운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해맑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무기가 밖으로 나가보니 부상당한 기호부가 어린 소녀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깜짝 놀란 장무기는 기호부를 보자 달려나가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러고는 즉시 맥을 짚고 상처를 확인한 후 응급조치를 해줬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호총우가 안되면 장무기에게라도 치료받겠다며 떼를 썼다. 일단 호총우의 허락을 받고 환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해준 장무기는 다음날 기호부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기호부는 정민군과 헤어진 후 아미파로 돌아가지 못하고 숨겨놨던 어린 딸 양부애를 데리고 순경산에 숨어 살았다. 기호부는 2년 동안 작은 초가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어린 딸이 입을 옷을 지으러 근처 작은 도시에 있는 시장으로 갔다. 그런데 기호부는 시장 담 모퉁이에
누군가 분필로 남겨놓은 표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강호에 나온 아미파 문화들이 긴급구조를 알리는 암호였다. 기요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비록 사저인 정민군과 다퉈 아미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문화 제자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길로 기요부는 양불회를 데리고 표식이 가리키는 대로 봉양성을 향해 출발했다. 봉양성에 도착해 아미파 암호를 찾은 기요부는 그 표식이 가리키는 대로 임회각 주로 2층으로 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미파 사람은 보이지 않고 뜻밖의 인물들이 8명 있었다. 화산파의 솔공원과 그 사형제들, 그리고 공동파의 성수가람 간첩과 그 사형제들이었다. 기요부는 이미 그들과 아는 사이인지라 인사를 하고 합석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미파는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을 때 신검문과 개방도 도착했다. 그러고 보니 임회각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9개 문파의 총 15명이었다. 이쯤 되니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9개 문파의 암호는 서로 다를 텐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각기 다른 문파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을까?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기들을 이 자리로 모았다는 것을 알았다. 기요부는 어린 딸과 함께 있는지라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허리가 굽은 백발 노파가 머리 모양이 둥근 궤장을 바닥에 짚으면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 옆에는 10살이 조금 지나 보이는 어린 소녀가 노파를 부축하고 있었다. 기요부는 노파에게 길을 양보해 주려고 옆으로 비켜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옷차림을 봐서는 가난한 노파처럼 보이는데 왼손에는 황금빛 염주를 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염주는 모두 108개의 순금알로 되어 있었고 그 한 알 한 알마다 매화꽃송이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노파가 품속에서 황금 매화꽃 한 송이를 꺼내더니 혼잣말처럼 겨우 15분인가? 하고 말했다. 순간 귀가 밝은 강호인들의 시선이 이 노파에게 쏠렸다. 노파는 무당파와 곤륜파는 안 왔냐고 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없이 쳐다보고만 있자 옆에 있던 소녀가 큰 소리로 할머니 말씀이 안 들리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공동파의 성수가람 간첩이 벌떡 일어나 누구냐고 물었다. 노파가 기침을 한번 하더니 느닷없이 기요부에게 장풍을 날렸다. 기요부가 즉시 방어를 했지만 워낙 노파가 날린 장풍의 위력이 강해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의식이 날아갔다가 돌아온 기요부가 어렵게 눈을 뜨자 왈칵 피가 목구멍을 통해 올라왔다. 피를 토해낸 기요부가 시야가 흐릿한 가운데도 고개를 들어 상황을 지켜봤다. 놀랍게도 노파는 바람처럼 움직이며 임회각 2층에 있던 14명의 고수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스승인 멸절사태를 제외하고는 여태껏 본 적 없는 놀랍도록 쾌속한 신법과 장법이었다. 노파는 기침을 한번 하더니 품에서 황금빛 매화꽃을 꺼내어 한 송이씩 사람들에게 날려 꽂았다. 그러고는 궤장으로 바닥을 한번 탁 하고 치더니 소녀와 함께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조금 있으니 술 심부름꾼, 지배인, 요리사, 주방장 등 10여 명이 2층으로 올라왔다. 그러더니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끌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다. 기요부도 누군가의 손에 끌려갔다. 어린 양불회가 울면서 엄마를 따라왔지만 기요부를 끌고 가는 사람은 양불회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다. 흐릿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배인이 어떤 명단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배인은 명단을 보면서 말했다. 이 녀석은 머리통에 고약을 발라. 이 녀석은 오른손을 잘라서 왼팔에 붙여라. 여기저기 명령을 내리던 지배인이 드디어 기요부 앞에 섰다. 지배인은 하수인에게 이 여자한테는 칼로 어깨와 팔 등에 3군데 상처를 내고 팔뼈를 부러뜨려라. 그리고 독극물을 마시게 해라. 모든 일을 처리한 지배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 모두는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호국에선 호청우뿐이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호접국을 가서 호청우에게 치료해 달라고 해라. 그자가 너희를 치료해 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살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고는 호청우가 숨어있는 곳으로 가는 지도를 모두에게 줬다고 했다. 여기까지가 기요부가 기억하는 일의 전부였다. 장무기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호접곡을 찾아온 15명의 환자들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다. 장무기가 상당한 의술을 익히기도 했지만 호총우가 병석에서 환자들 상태를 듣고 장무기에게 처방을 알려준 것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완치되어 가던 환자들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상한 것은 호총우의 처방을 받아 환자들을 치료하는 낮에는 좋아졌다가 다음 날만 되면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런 이상한 일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장무기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얼굴을 가린 호총우가 기호부가 있는 초가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장무기는 얼른 방에서 나와 기호부가 있는 초가집으로 가서 몰래 호총우가 뭘 하나 지켜봤다. 몰래 기호부와 그 어린 딸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간 호총우는 기호부 머리맡에 있는 약사발에 뭔가를 넣었다. 그러고는 초가집을 나온 호총우는 그대로 다른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호총우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장무기가 들어가서 약사발을 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더니 약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이 독약을 넣은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는 기호부를 깨우려고 그녀의 어깨를 쳤다. 그런데 기호부는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장무기는 기호부의 양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웠다. 그제야 기호부가 졸린 눈을 뜨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장무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기호부 같은 명문 정파의 고수는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리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해도 누군가 자기 몸에 손을 대면 보통은 금방 깨어난다. 그런데 지금 기호부는 아무리 다쳤다고는 해도 전혀 무림 고수답지 않았다. 장무기는 기호부에게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앞으로 자기가 직접 가져다주는 약 이외에는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날이 갈수록 다른 환자들은 상태가 그대로인데 반해 기호부만은 빠르게 회복해갔다. 환자들은 기호부만 회복되고 자기들은 아무런 차도가 없자 점차 장무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기호부는 장무기에게 여기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함께 도망치자고 했다. 장무기도 그런 기호부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오늘 밤이 깊어지면 함께 도망가자고 했다. 밤이 되었을 때 장무기는 또다시 기호부가 있는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호총우를 봤다. 호총우가 돌아가면 그때 기호부와 함께 도망치려고 장무기는 조용히 방을 나와 기호부가 있는 초가집으로 가서 숨어서 호총우를 지켜봤다. 그런데 호총우가 이번에는 약사발에 독약을 풀지 않고 손에 독침을 들고 기호부를 찌르려 하고 있었다. 아마도 기호부가 약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독침으로 독을 쓸 생각인 것 같았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장무기가 뛰쳐나가며 그러지 말라고 외쳤다. 그 소리를 듣고 호총우가 뒤돌아서는데 그때 기호부가 등 뒤에서 강력한 일장을 날렸다. 그런데 쓰러진 사람을 자세히 보니 호총우가 아니었다. 그동안 호총우가 밤에 몰래 나와 환자들한테 독을 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장무기가 비명을 지르며 호총우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방문을 열어젖히고 호총우를 불렀다. 그런데 방 안에는 호총우가 없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장무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침상 밑에 결박당한 호총우가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장무기가 얼른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자마자 호총우가 구함을 치면서 어서 서랍에 있는 우황열간단 새알을 가지고 가서 자기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먹이라고 했다. 호총우가 워낙 급하게 말하니 장무기는 결박도 풀어주지 못하고 서랍에서 약을 꺼내 다시 기호부가 있는 초가집으로 달려가 그 가짜 호총우에게 약을 억지로 먹였다. 그런 다음 그 가짜를 호총우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호총우를 풀어줬다. 그랬더니 호총우가 벌떡 일어나 그 가짜를 품에 안고 여태껏 본 적 없는 다정한 말투로 괜찮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그 가짜는 다름 아닌 호총우의 아내 독선 왕랑고였다. 호총우와 왕랑고는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사형제였다. 왕랑고는 호총우의 사매였는데 두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스승이 두 사람을 맺어줘 부부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심사는 크게 달라 호총우는 의술에 몰두했고 왕랑고는 독술에 몰두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각자 분야에서 최고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왕랑고는 승부욕이 특출나게 강했다. 독선이라고 불리던 왕랑고는 어느 날 의선이라고 불리는 호총우에게 누가 더 뛰어난지 내기하자고 했다. 왕랑고가 사람들을 중독시켜 호총우에게 보내면
호총우가 치료하는지 못하는지로 누가 더 뛰어난지를 가리자는 것이었다. 호총우도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 왕난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의선과 독선의 내기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호총우가 패배를 인정했지만 실력으로 판가름 난 게 아니라며 독선은 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호총우는 내기를 멈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았다. 다만 명교 사람들은 예외였다. 호총우와 왕난고 두 사람 모두 명교 사람이라 왕난고가 명교 사람한테는 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접곡 의선 호총우에게 견사불구라는 악명이 생겨난 것이었다. 장무기와 기호부는 호총우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 목숨을 가지고 내기를 했다는 이 부부의 사연이 황당해서 서로를 쳐다봤다. 그런 와중에도 호총우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7년 전 어느 날 호접곡으로 노부부가 찾아왔다. 그 사람들은 동해바다에 있는 영사도라는 섬의 주인들이었다. 남편은 은엽선생이었고 아내는 금화파파였다. 두 사람은 몽골군 고관의 부하로 있는 서역 출신의 어느 라마슨과 싸우다 중독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호총우를 찾은 것이었다. 호총우가 살펴보니 두 사람은 중독 상태가 서로 달랐다. 두 사람 모두 내공이 높아서 보통 사람이었으면 죽었을 독이었지만 금화파파는 그냥 있어도 회복될 상태였고 은엽선생은 회복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은 더 살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사실 은엽선생의 독을 치료 못할 것은 아니었지만 왕난고와의 내기를 또다시 시작하기 싫었던 호총우가 일부러 불치병이라고 진단 내린 것이었다.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노부부에게 자기는 명교 사람만 치료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던 금화파파가 호총우를 돌아보며 남편이 죽으면 그때 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교 사람만 치료한다는 그 맹세를 깨면 죽는다고 선언하고 떠났다. 그런데 얼마 전 내기 문제로 싸워 집을 나갔던 왕난고가 돌아와서 은엽선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문제는 명교 사람이 아닌 장무기였다. 부부는 어떻게 해야 금화파파를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호총우가 천연두에 걸렸다고 핑계를 대고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명문 전파 고수 15명을 상처 입혀 호접곡으로 보낸 것도 금화파파가 호총우가 맹세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타고난 천성이 위원인 호총우가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15명 모두 각자 이상한 증상을 만들어 보냈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호총우가 직접 치료하지는 않았어도 장무기를 통해 자기 의술을 선보이게 한 것이었다. 이대로 환자들이 살아나면 금화파파가 호총우를 죽일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환자들이 회복세를 보이자 밤마다 왕난고가 몰래 환자들한테 가서 독을 사용한 것이었다. 모두 무림 고수였지만 왕난고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저녁에 미온향을 피워 깊은 잠이 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밤마다 독을 풀던 왕난고는 낮만 되면 회복하는 환자들을 보며 또다시 승부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난고는 금화파파가 목숨을 위협하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호총우와의 내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래서 왕난고는 조금 전 기호부한테 가기 전에 자기가 새로 만든 독을 먹고 나중에 자기를 회복시켜 보라고 호총우에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던 것이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장무기는 한숨만 나왔다. 그런 장무기를 보며 호총우가 뭐라고 입으로 떠들면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탁자에 글을 썼다. 장무기가 가만히 물로 쓴 글을 보니 처방전이었다. 호총우는 이미 왕난고가 만든 독을 해독할 처방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끝이 없을 것 같아 호총우는 장무기에게 처방전을 알려주고는 자기도 왕난고의 독을 먹어버렸다. 자기는 왕난고의 독을 치료할 능력이 안 되니 차라리 같이 죽자는 뜻이었다. 그걸 보고 누워있던 왕난고가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르며 호총우를 말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사실 왕난고는 독을 먹기는 했지만 소량만 섭취해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호총우가 먹은 독의 양은 코끼리도 죽일 정도의 것이었다. 호총우는 맹독이 퍼지는지 배를 부여잡고 발버둥 쳤다. 그 옆에서 눈물이 범벅이 된 왕난고가 울부짖었다. 그때 마침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장무기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금화파파가 죽어가는 호총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호부는 금화파파를 보고는 까무러치게 놀라 칼을 뽑았으나 금화파파는 그런 기호부에게는 전혀 관심도 안 주고 장무기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장무기는 호총우가 독을 먹고 이제 곧 죽는다고 말했다. 금화파파도 독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호총우가 진짜 독을 먹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화파파는 조용히 물러나며 복수 하나는 처리했으니 다른 복수를 하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금화파파가 사라지고 난 이후 장무기가 호총우를 살펴보니 미약하게나마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장무기는 얼른 우황열간단을 있는 대로 먹이고 좀 전에 호총우가 가르쳐준 대로 처방해서 약을 먹였다. 그러자 며칠 안 되어 호총우는 완쾌되었다. 호총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의심 많은 금화파파가 조만간 확인차 다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부부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했다. 호총우는 장무기에게 자기들이 떠나면 빈 무덤 2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호총우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의술의 핵심을 모은 책 한 권을 장무기에게 줬다. 호접곡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들도 모두 호총우와 왕난고가 죽은 줄 알고 비통해했다. 왕난고가 약의 독을 타지 않으니 장무기에게 치료받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다. 열흘이 지나 기요부와 그녀의 어린 딸 양부에만 남고 모두 회복되어 호접곡을 떠났다. 호접곡이 조용해지자 장무기는 호총우가 남기고 간 의경을 읽으며 혁명신장에 당한 음독을 치료할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의서를 읽어도 혁명신장을 치료할 방법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희망을 버린 장무기는 절망과 낙담으로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빈 무덤 2개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기도 머지않아 저 무덤 속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때 등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장무기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금화파파와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금화파파는 호총우와 왕난고의 빈 무덤을 쳐다보다 장무기를 바라보며 누구냐고 물었다. 장무기는 별 생각 없이 자신이 누군지 밝혔다. 장무기가 장취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금화파파는 대뜸 금모사왕 사손의 행방에 관해 물었다. 깜짝 놀란 장무기가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하자 금화파파는 장무기를 영사도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때 마침 기요부와 양부회가 밖으로 나오다 금화파파를 보고 기겁을 했다. 기요부는 즉시 칼을 빼들고 장무기와 양부회를 자기 등 뒤로 세웠다. 금화파파는 칼을 빼든 기요부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장무기에게 조용히 따라오라며 손짓했다. 기요부가 장무기를 보낼 수 없다며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금화파파가 막 출수를 하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기요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리는데 그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요부는 그 소리를 듣고 반가움과 두려움이 함께 일어났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그의 스승 멸절사태였기 때문이다. 곧이어 아미파 장문인 멸절사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후 기요부의 사저 정민군과 3의 패금이가 도착해 멸절사태 좌우에 섰다. 금화파파는 간단히 멸절사태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려고 했다. 굳이 원한 관계도 없는 아미파와 싸울 이유가 없어서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영사도의 주인으로 알려진 금화파파가 별다른 충돌 없이 먼저 등을 보이는 것을 보고 멸절사태 옆에 있던 정민군이 아미파 장문인에게 무례하다며 제대로 인사하고 가라고 시비를 건 것이었다. 정민군은 금화파파가 멸절사태가 두려워 꽁무니를 뺀다고 생각하고 멸절사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괜한 트집을 잡은 것이었다. 금화파파가 정민군을 돌아보며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스승 앞에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정민군이 칼을 뽑으려 하자 어느새 턱 밑에 금화파파가 다가와 엄지와 검지로 살며시 정민군의 칼집을 만졌다 놨다. 그러고는 다시 뒤로 물러났다. 놀란 정민군이 칼을 뽑으려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칼이 뽑히지 않았다. 가만히 지켜보던 멸절사태가 정민군에게 다가와 칼집을 잡고 흔들었더니 칼이 뽑혔다. 그 모습을 보고 금화파파의 인상이 구겨졌다. 좀 전에 금화파파가 손가락으로 정민군의 칼집을 만졌을 때 내공으로 칼집 안에 있는 공간을 구부려 놨었다. 그래서 칼날이 칼집에 물려서 뽑히지 않았다. 그런데 멸절사태가 칼집을 잡고 흔들기만 했는데 칼집 안에 들어있던 칼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구부러졌던 부위를 밀어내고 뽑혔으니 멸절사태의 내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만했다. 뽑힌 칼을 받아든 정민군은 뒤도 생각하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금화파파에게 덤벼들었다.
정민군이 아미 건법을 구사하며 덤벼드는데 금화파파는 귀찮다는 듯이 그냥 살짝 들고 있던 지팡이로 정민군의 칼을 쳤다. 그랬더니 정민군은 힘없이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금화파파가 코웃음을 치고는 몸을 돌려 길을 떠나려 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칼이 바람을 가르고 날아들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드는 칼에 놀라 금화파파는 황급히 몸을 날려 피했다. 금화파파가 칼을 날린 사람을 보니 정민군이 날아가면서 떨어뜨린 칼을 잡고 있는 멸절사태가 눈에 들어왔다. 멸절사태는 굳이 금화파파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냥 보내주려고 했지만 성격 급하고 경솔한 정민군이 괜히 금화파파에게 망신당하는 바람에 참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멸절사태는 아미파 제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그냥 보내면 금화파파가 무서워 싸움을 피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금화파파 역시 아미파와 굳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피해가려고 했을 뿐 두려워서 피한 건 아니었다. 멸절사태가 칼을 뽑은 이상 금화파파도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멸절사태는 강호에서 손에 꼽히는 검의 달인이었다. 멸절사태 손에서 펼쳐지는 아미 건법은 좀 전에 정민군이 사용한 것과는 그 위력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 금화파파도 전력을 다해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두 고수가 공수를 교환하다 칼과 지팡이가 서로 부딪혔다. 그런데 그 순간 멸절사태 손에 들려있던 칼이 부러지고 말았다. 금화파파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영사도 금방해저에서 나오는 산호금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산호금은 일반 강철보다 훨씬 단단한 물질이어서 웬만한 강철 무기도 산호금으로 만들어진 금화파파의 지팡이와 부딪히면 견디지 못했다. 금화파파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멸절사태를 바라보자 멸절사태는 들고 있던 강철검을 내던지고 등 뒤로 손을 가져갔다. 멸절사태 등 뒤에는 보자기에 쌓인 검이 한 자루 있었다. 멸절사태가 검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를 풀자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검이 모습을 보였다. 금화파파가 자세히 보니 그 검에 의천검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멸절사태는 의천검을 뽑지 않고 칼집에 넣어둔 상태로 검을 사용하려고 했다. 말로만 듣던 의천검을 보자 금화파파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금화파파는 호기심이 일어 멸절사태에게 의천검을 뽑으라고 했다. 하지만 멸절사태는 한번 뽑힌 의천검은 피를 보지 않고는 다시 칼집에 넣을 수 없다며 그냥 이대로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의천검으로 빠르게 찌르고 들어왔다. 멸절사태의 내공을 받은 의천검은 푸른 검기를 뿜으면서 싸늘한 기운을 토해냈다. 금화파파도 내공을 실어 산호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렇게 강철보다 단단한 두 신병이기가 허공에서 맞부딪히자 놀랍게도 산호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나무 토막 갈라지듯 쫙 갈라져 버리고 말았다. 지팡이가 갈라져 버리자 금화파파는 양손으로 갈라진 지팡이를 한쪽씩 잡고 멸절사태를 공격해 들어갔다. 그렇게 두 고수가 짧은 순간에 공수를 주고받으니 멈춰 섰을 때는 서로가 서 있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금화파파가 갈라진 지팡이를 보더니 재미없다는 듯 가볍게 코웃음을 치고는 지팡이를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기침을 한번 하더니 데리고 온 아리라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금화파파가 도망갔다고 생각한 정민군이 얼른 멸절사태 옆에 와서 스승에게 아부를 떨었다. 멸절사태는 의천검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등에 맸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강호에 나가서 혹시라도 금화파파의 기침 소리를 듣게 되거든 무조건 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려나간 자기 옷소매를 쳐다봤다. 만약 자기 손에 의천검이 없었다면 승부를 쉽게 장담하기 힘든 상대라는 것을 안 것이었다. 금화파파가 자리를 떠나고 나자 멸절사태가 기호부를 데리고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멸절사태의 앞에 무릎 꿇은 기호부에게 정민군이 아미파의 계율을 어기고 가늠한 죄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기호부는 멸절사태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평소에 기호부를 아끼던 멸절사태는 일단 기호부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호부의 이야기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 당시 아미파에서는 사손이 도룡도를 가지고 사라진 왕반산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5명의 제자를 하산시킨 적이 있었다. 그 15명의 제자 중에 기호부도 있었다. 아미파 제자들은 왕반산도에서 현장을 둘러보고는 각자 흩어져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기호부는 서쪽 방면 사천 지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 남자가 기호부를 쫓아왔다. 그 남자는
40세가량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호부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가는 식당이며 머무는 숙소며 할 것 없이 끈질기게 며칠 동안 쫓아오는 남자를 더는 외면하고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다. 처음에 기호부는 좋은 말로 타일로 보기도 하고 자기가 아미파 제자임을 밝히고 겁을 주기도 해봤지만 헛수고였다. 결국 기호부는 무력을 써서라도 남자를 쫓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무공을 사용했는데 뜻밖에도 그 남자의 무공이 높아 기호부는 상대도 되지 않았다. 결국 기호부는 그 남자에게 겁탈당하고 납치되어 어디론가 잡혀갔다고 했다. 그렇게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갇혀있던 기호부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을 탈출했다고 했다. 그렇게 탈출한 기호부는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기호부의 사연을 다 들은 멸절사태는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뱉으며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여줬다. 그러면서 멸절사태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다. 기호부는 그 남자의 이름이 양소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분노한 멸절사태가 양소라는 이름을 외치며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니 탁자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흉악한 악귀처럼 일그러진 멸절사태의 얼굴을 보자 제자들은 너무 놀라 숨도 쉬지 못했다. 기호부는 당시 양소가 자기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금 명교가 내분에 휩싸여 더는 광명정에 머물 수 없게 된 양소는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이끌고 곤륜산 좌망봉으로 옮겨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호부가 명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멸절사태는 마교라고 소리쳐 외쳤다. 그러면서 마교의 그 간악한 광명자사자 양소라는 놈에게 너희의 400고흥자가 사로잡혀 온갖 희롱과 몹쓸 짓을 당한 다음에 죽임을 당했다고 했다. 광명자사자 양소는 아미파와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위를 갈았다. 조용히 기호부를 내려다보던 멸절사태가 선언하듯 말했다. 네가 지금부터 내가 명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만 한다면 너의 모든 죄를 덮고 다음 차기 장문의 자리를 넘겨주겠다. 멸절사태의 선언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정민군이었다. 정민군은 벌을 내릴 줄 알았던 스승이 기호부에게 장문 자리까지 넘겨주겠다는 소리를 듣자 질투와 분노로 속에서 불꽃이 치솟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감히 스승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기호부를 노려보기만 했다. 기호부는 다시 아미파로 돌아갈 기회를 준 스승에게 감사하며 어떤 임무라도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맹세했다. 기호부의 말을 듣자 멸절사태는 기쁜 표정으로 기호부의 손을 잡고 빠른 경공으로 먼 산원덕으로 내달렸다. 그러고는 높이 뛰어올라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려앉았다. 아무도 임무의 내용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초가집 뒤편에서 대화를 엿듣던 장무기는 양불회를 꼭 껴안고 숨어서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초가집 밖으로 뛰어나온 정민군과 패금의 역시 멀리서 멸절사태와 기호부의 모습을 봤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멸절사태와 기호부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기호부가 2번 고개를 내줬더니 멸절사태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멸절사태는 뭔가에 화가 난 듯 오른손을 치켜드는 모습이 보였다. 멸절사태가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기호부가 밑에서 스승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높이 치켜 올려졌던 멸절사태의 오른손이 기호부의 정수리를 내려쳤다. 그러자 기호부의 몸이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기호부는 멸절사태가 양소를 죽이고 오라는 명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장무기는 너무 놀라 양부회의 입을 틀어막고 몰래 숲속으로 도망쳐 숨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민군은 스승이 꼴보기 싫은 기호부를 죽이자 기뻐했다. 두 제자가 있는 초가집으로 돌아온 멸절사태는 기호부의 딸인 양부회를 찾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소리에 기분이 좋아진 정민군이 앞장서서 양부회를 찾기 위해 집 안을 수색했다. 정민군과는 달리 평소 기호부를 좋아했던 패금이는 마음이 아팠다. 패금이는 숲속에 숨어있던 장무기를 발견했지만 그냥 못 본 척하고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며 아까 기호부랑 초가집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이 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다. 멸절사태가 그걸 왜 이제야 이야기하냐며 패금이를 혼내고는 그쪽으로 이동했다. 장무기는 혹시라도 멸절사태가 다시 돌아올까봐 한참을 숨어 있었지만 멸절사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장무기는 양불회를 데리고 기호부가 죽어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으로 올라가 기호부를 보니 가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직 숨이 끊어지지는 않은 듯했다.
장무기가 얼른 침을 꽂아 아주 조금 남은 기력을 회복시켜줬다. 그러자 사람이 죽기 전에 잠시 정신이 맑아지는 회광반조 현상을 보였다. 기효부는 남은 기력을 짜내 엄히 잃은 어린 딸을 아버지 양소에게 데려다 주라고 장무기에게 부탁했다. 장무기는 기효부가 죽기 전에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기효부는 장무기의 맹세를 듣고는 숨을 거뒀다. 숨을 쉬지 않는 기효부 옆에서 목 놓아 우는 어린 양부애를 보니 장무기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장무기는 기효부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어린 양부애를 데리고 2년 동안 지냈던 호접국을 떠났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